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홍석 추모 행사 운영위원장 박은주입니다. 이 주말에 가족들과 즐기셔야 되는 시간에 찾아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강연에 하실 내용은 두 가지가 되겠는데, 하나는 다 아시고 오시겠습니다만 김종근 전 주심의관 관장님께서 김홍석의 예술 인생을 회상하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은 최성훈 전 경남도립미술관장님께서 김홍석 회화의 새로운 이해를 위한 그런 접근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김홍석의 작품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시간은 1시간씩 기준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더 말씀을 듣고 싶다 하면 아마 해드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분씩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질문을 하는 시간을 잠깐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마칠 때까지 자리를 같이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지금 김종근 관장님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배우게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들이 같이 통감하고 있는 것이 컴퓨터 같은 게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 이 사람하고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하고 만나면 서로 눈치도 봐야 되고 또 못할 말도 있고 또 들어서는 안 될 말도 듣고 이래서 헤어지고 나면 끼름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 기계를 못 치면 시킨 대로 하니까 두드리는 대로 기계가 말 듣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도 기계를 만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따뜻한 인간적인 가슴을 잃고 가는 시대에 김홍석 화백을 추모하는 이런 행사를 후배들하고 또 학교 제자들이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자랑스럽고 참 기쁩니다. 흐뭇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도 이 자리에서 김홍석이 이야기할 때 고인이니 이런 말 저 빼겠습니다. 그냥 저는 몸은 저 세상에 갔지만도 홍석이는 항상 우리 옆에 있으니까 고인이라는 말을 제가 안 쓰겠습니다. 김하백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홍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김 교수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여러분들 김홍석 선생님을 살아있을 때 접해본 사람은 한문턱 만나봐도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언어를 주고받고 안 하고 가만 바라만 보고 있어도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예술하는 분들이 되어서 더욱 그러실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어떤 의미에서 가장 홍석이가 가까이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같이 서로 주고받고 대화는 아니지만도 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김홍석이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말이 또 그렇고 이 친구들 전람회에 가서 보면 그림을 보면 그 사람을 그대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사람 이상의 그림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감옥한 사람의 그림을 보면 그림이 감옥하고 또 잠깨가 많은 사람들의 그림을 보면 잔재주가 많이 보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림은 예술은 그 사람을 뛰어넘지도 못하고
그 사람 이하도 없습니다. 또 그 사람 예술이 그 사람이. 김홍수 선생님 작품을 보면 여러분들이 김홍수 선생님을 아실 거예요. 막 그런 뜻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되도록이면 저는 어렵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홍석이하고 내하고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 또 겪었던 이야기를 막 두수 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말을 통해서 김홍석이한테 그런 데가 있었구나. 김홍석이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시고 김홍석이에서 못 느꼈던 거 혹시라도 저 말 속에 있으면 그걸 이렇게 뽑아내 가지고 한번 좀 다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말을 하다가 보면 이 말이 좀 과장될 수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들한테 좀 결례되는 말을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막 그런 점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홍석이하고 저하고는 그 인연이 참 이상한 인연이죠.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이 대학에서 같이 만난 사람이 우리 대학에 미술과에 30서희가 있었는데 허구한 사람 중에 30서희 중에 지하고 내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내가 31살 때 김홍수 선생님 나보다 2살 아래예요. 제가 우리 동기들보다도 나이가 2살 위입니다. 내가 31살 때 그 대신중학교 아까 올라오다가 보니까 그 대신중학교로 지내왔습니다. 요 밑에 대신중학교에서 김홍석이를 직장생활을 같이 하기도 했고 나중에 죽을 때 교육대학의 부산교대에서 저하고 같이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 화장을 할 때도 내가 호상을 했습니다. 그 불에, 그 화장막에 불을 어떻게 태우는가를 나는 비유가 약해서 잘 안 보는 사람인데 꼭 봐야 불을 질러준다 이래서 제가 홍석이가 그 불에 타는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 저도 살다가 보니까 때로는 홍석이를 잊을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좋은 후배들께서 이런 모임을 하게 돼서 새삼스럽게 홍석이를 강하게 제가 느낍니다. 서두는 이렇게 하시고요. 김홍석이라는 인간은 이 당처라는 말은 지금 이 자리 이 말입니다. 김홍수 선생님은 그 사람의 그 철학이라 할까 인간은 한마디로 하면 자기가 지금 만나는 이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분이에요. 과거에 만나고 있는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지 또는 나이가 몇 살이니 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걸 따지지 않았어요. 또 지금 자기가 하는 일들이 다음에 어떻게 연결이 돼 가지고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가는 것도 잘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한 사람, 그 속에 있는 거 다 보여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남에게 필요가 있으면 전부 드러내가지고 너한테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온다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보기에는 김홍수 형보다도 또 이렇게 억색이 생기지만 저는 좀 소심하기도 하고 무슨 일을 하면 걱정도 이래가 되나 저래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김홍석이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만나고 이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한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 우선이 아니에요. 상대방 우선이에요. 한마디로 김홍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것을 전제로 하면서 제가 몇 마디 겪은 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해보겠습니다. 한때 김홍석이하고 나를 빛과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김종국이 있는 옆에는 항상 김홍석이가 있었습니다. 또 김홍석이가 있는 데는 항상 내가 있었습니다. 대학 학교 대신중학교 있을 때도 그랬어요. 내 물 물어 간다 이러면 같이 와요. 저도 물 먹는다고 와요.
점심 먹으러 가도 항상 같이 가고, 뭐 먹고, 이러면 내가 우동 먹자, 이러면 자기도 우동 먹죠. 한 번도 거슬린 일이 없어요. 그렇게 사는 친구예요. 그래, 김웅 선생님은 술을 못했습니다. 맥주 한 잔 먹으면 밝아야 되는 분이에요. 막 가슴이 뛰고 앉아있지를 못해요. 술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술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친구들이 술자리에 가면요, 김웅 선생님 끝까지 따라옵니다. 너 술 못 먹는데 뭐 가라 이래도 너 술 안 먹어도 항상 따라옵니다. 2차, 3차 가도 따라옵니다. 그 저희들이 술집에 옛날에는 술집에 가면 뭐 전부 다 안방 술집 아닙니까? 방석 깔아놓고 이래 두드리 가면 먹는 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술을 이제 이렇게 청할 때 그럽니다. 정경 2대, 뭐 안주 3개, 방석 하나 이래서. 이 방석이 누구 모같이냐 하면 김홍석이 모같이. 김홍석이 술 한잔 먹으면 눕는 자리부터 찾습니다. 그럼 그 베개죠, 베개. 베개 하나 이러면 홍석이 맥주 한잔 미이 놓고는 베개 주면 눕자. 팔뚝 깨베라 이러고 잡니다. 그럼 우리는 술 먹고 있는데 코를 드릉거리며 잡니다. 서가 일나라 우리 간다 이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차까지 가는데도 그 가는 도중에 아까워가지고 호주머니에 맥주배 이어가 가면서 마시고 이래 이만큼 술을 많이 먹었어요 저는. 그런데 안 갑니다. 또 갑니다 2차. 3차 가도 내가 통금 걸리면 지도 통금 걸리고 그렇게 친구를 위한 분이에요. 자기가 집에 일찍 가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까? 술도 못 먹는 사람이. 또 술 안 먹는 사람이 술 먹는 사람하고 앉아 있어 보세요. 헨소리 또 하고 헨소리 또 하고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걸 받아주는 친구였어요. 뭐 요 한마디만 하더라도 김홍석의 그 인간 됨됨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한 번은 여름에 뭐 올해는 보니까 장마도 많이 와가 더위도 없이 여름이 갑니다. 아래 보이 초록이더만요. 그런데 여러분 대구 아시죠? 대구 여름 되게 덥습니다. 대구에 여름에 가면요 아스팔트가 녹아가지고 신이 붙어가지고 신이 뻗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스팔트 길에. 그런 여름에 제가 강습평명을 받았어요. 한 달 동안 계명대학에서 여름 한 달 동안 강습을 받는데 김홍수 선생님 강습평명이 안 났어요. 그 출석부에 자기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대구 강습 받으러 간다 하니까 지도 간다. 똑같이 대구 가가지고 그래 그 계명대 기숙사를 우리가 빌려가 있었는데 지는 수업 들어가도 출석도 안 부르는데도 똑같이 한 달 동안 그 더위를 이기면서 같이 자리를 가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저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저 여자 많은 여자고 우리 모델이 참 그 한 달 동안 누드를 했어요. 홍석이 누드를 좋아합니다 좀. 열심히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누드 앞에 가면 서먹서먹해서 앞에 못 가잖아요. 김홍석이는 딱 앞에 가 앉아가. 그 누드가 너무 좋았어요 사람이. 항상 새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마치면 이제 누드가 그 여름인데 따로 까만 옷을 입고 이래 까만 핸드폰 들고 이래 갑니다. 저 여자 많은 여자고 우리 저녁에 한 만나더래. 서로 네 가서 말 붙여 네가 아무도 안 갑니다. 쑥스러워. 그런데 김홍석이 보고 홍석아 네 가봐라. 내가 가볼까? 하고 갑니다. 그렇게 좋은 친구예요. 자기가 쑥스럽다든지 뭐 책민이 뭐 이런 친구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하는 친구였어요. 특히 저하고 지는 조금 잘 살았어요 그때. 되게 잘 살았어요. 그 나는 되게 못 살았어요. 자기는 또 부잣집에 뭐 삼남인가 사남이 뭐 참 경제적으로 부유했어요 그 당시. 저는 엄마 아버지도 모시고 있었고 또 동생도 둘이 거느리고 있고 자식도 둘이나 있고 이래서 혼자 박봉에 참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생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살 배급이 나왔어요.
예, 한 2달에 한 번씩 살 한가마에서 오는데, 홍석이 그걸 나를 줘요. 너 살이 필요하니까 너 집에 가져가라. 예, 물론 자기는 잘 사요. 배급살 그건 안 먹지만도, 예, 그만큼 저를. 그러니까 내가 그때 돈이 필요하다 하면요. 얼마 필요하노? 얼마나 있어야 되겠다 이러면. 내가 빌리러 안 다닙니다. 지가 어디 가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빌리가 옵니다. 그렇게 친구를 위할 줄 알고, 예, 나에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렇게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억울한 것을 보면요, 빨리 벗고 났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때 김홍석이가 또 항상 손해를 보는 사람이에요. 너무 일하다가 학교하면 쫓겨나온 일이 있었어요. 놀고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저는 경남예중에 있을 때입니다. 학교 앞에 그 하랑 지금 뭐라 그럽니까? 미술학원을 만들었어요. 홍석이를 위해서. 그 앞에 다방이 있었어요. 아무나 다방에 올라가 있거든요. 어떤 작자가 막 덩치가 이렇게 큰 게 막 성생욕을 하는 거예요. 성생놈 새끼들 막 다 때려지게 된다 하고 듣기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보, 당신도 자식을 학교 보내는 사람이 선생님들 욕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당신이 그렇게 선생님 미우면 당신 자식을 학교 안 보내면 되지 않소? 이랬더니, 아이고, 막 내보고, 이 자식이 네가 뭐야, 이 자식아. 니들 뭐 선생이가 하면 달라드는데, 아유, 내가 겁이 실라더라. 그래서 나 계단을 내려와가 도망을, 계단을 내려오는데 홍석이가 탁 오는 거야. 야, 그거 올라가지 마, 그거 올라가지 마라. 와, 그 개가 하나 있더라. 그거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올라가면 안 된다. 홍석 올라가지 마라. 이래니까. 뭐시고, 그거 올라가니까 그 사람이 조금 미안, 그 새끼 그것도 선생인가 왜? 이 같은 새끼하고 이래 계속 선생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 홍석이가 종거이가 계락하님이 이름인가 이래서 뭐 뒤를 생각 안 해요. 싸움에가 이기고 지고 이거 생각 안 해요. 뭐라 잊었어 이래가 막 그거 막 다방에서 막 치고받고 붙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올라가 구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올라가서 둘이서 그 상대를 막 둘이서 실컷 패해줬어요. 그때는 그래도 뭐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 자식이 뭐라냐면, 야, 내 법원에 있는 거 모르나요? 법원에 있대요. 그럼 씨발 법원이고 뭐고 뭐 이래 둘이서 막 늙사리고 이막 기고 막 계단을 막 반쯤 기대체가 도망을 갔어. 그래 저기 법원에 있다 이러고 다음날 지하고 내가 법원에서 누가 오는가 싶어. 지금이야 법은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는 뭐 법원이라고 하면 뭐 대단하잖아요. 다음날도 아무 소리 없고 다음날도 아무 소리 없더라고요. 그래서 홍수가 법원에서 뭐 별거 아닌갑다. 지가 우리한테 맞아나요.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갑다. 이래 홍수가 글마가 법원에 소살기다. 그런 친구예요. 예. 그 말고도 또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만도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홍석의 이 인간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생님이 대신중학교에 있다가 부산중학교로 가게 됐어요. 여러분 4대 중학교라 그러면 아무나 못 가는 학교였습니다. 그 당시. 그 시험 칠 때, 중학교도 시험 칠 때. 그때 부중, 경중, 부여중, 경남여중, 이 4대 중학교는 아무나 못 가는 데였어요. 근데 저는 경남 대신중학교에 있다가 경남여중으로 가고, 김홍석이는 부산중학교로 갔어요. 그럼 남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저 둘이는 맨날 어울리가 다니고, 이 선생 그자는 게 좋은 데는 골라감이 간다, 이래서 하거든요. 그런데, 가던 해 말입니다. 홍석이가 그 학교 못 있게 됐어요. 왜 못 있게 됐노요? 자기 탓이 아니에요. 옆에 선생 탓이에요. 그 학교를 뭐 나오게 돼서, 뭐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뭐 굉장했어요. 그 입시 칠 때 그 체능검사 했죠, 여러분들. 그건 이제 자기가 그 기록을 맡아 있었는데, 그 넓이뛰기 기록을 맡아 있는데, 뚱뚱한 아이가 못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 점수가 1점이에요, 1점. 그 A는 6점이에요. 이미 1점 선에요. 저쪽에 이제 맞추고 가가 있는데, 다음 파트로 가가 있는데, 그 학교 어느 선생님이 와서 김홍석이한테,
김생 저거 좀 고치도, 저 일자적으로 육자로 좀 고치도. 내 같으면 그런 부탁하면 안 듣습니다. 그 아들 다 보고 있는데, 처음부터 말이지, 처음부터 뭐 이러면 뭐 아들 뛰는 거 저거 일일이 안 되니까 1점짜리라도 뭐 6점 써면 돼요. 근데 이미 일자로 써놨다, 이 말이에요. 매직 해놓을까, 고당고로 일자로 써놨네. 옆에 부산중학교 선생이 와가지고, 홍사 김생 저거 육자로 좀 고치도. 여러분 같으면 고치겠습니까? 그 기자들도 다 와가 있고요. 있는데, 그걸 거절 못하는 게 홍석이었어요. 그래서 홍석이, 그 아들 보고 있는 데서 일자에다가 밑에 동그라미 기다가 붙였단 말이에요. 아들이 보고, 그날 아들 앞에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 만약에 어느 선생이 뭐 하는 게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요 자리에 내 교장이 앉아있어요. 언제든지 와서 내한테 와서 보고해라. 이랬단다. 아들이 막 쫙쫙 교장한테 가면, 교장님, 저 일자로 육자로 고쳤습니다. 그때 MBC 기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만 MBC 기자가 와서 막 따라를 차. 다른 육자는, 다른 육자는 요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래 나한테 하니까 요랬단 말이에요. 이 똥바가지 사건이잖아요. 이 똥바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전에 가면 이 똥퍼가 하는 게 이 똥바가지 사건이다 이래가지고 결국 김홍석이가 그 학교를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내가 하냐? 김홍석님이 그래가지고 뭐 징계위원회가 징계 조사도 받고 기자들한테 할 때도 이 누구 부탁을 받았어요? 물을 거 아닙니까? 김홍석이 끝까지 말 안 했어요. 내가 했다. 뭐 내가 책임진다. 그래, 김홍석님이 누가 부탁했다 소리를 끝까지 안 했어요. 그런데 더 나쁜 사람은 그 선생이 혹시나 김홍석이가 자기 이름 대할까 싶어가지고 더 멀리 하는 거예요, 김홍석이. 그래가 김홍석이 여기저기 조사받으러 다닐 때 김홍석이 숙직이 돌아오는 거예요, 숙직이. 그러면 그 선생이 숙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때문에 김홍석이 지금 목이 날아가고 있다는데 지가 숙직을 하면 지가 부탁한 게 들통날까 싶어가 숙직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서 숙직했습니다. 경남여중 선생이 부산여중에 부산중학교 가서 숙직했어요. 세상이 그때마다 괜찮지요. 지금은 그럼 나도 걸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왜 김홍석이라는 한 인간의 단면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막 홍석이 우정간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홍석님이 이 얼굴이 보면 약간 속옷이 그래요. 덩치는 참 이 목욕탕에 가보면 내가 반할 정도로 잘생겼습니다. 뭐 정말로 그 그리스 조각처럼 잘생겼어요. 근데 얼굴은 보면 소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에요. 어질고 모나지 않고 그런 분이. 그런데 이분 여러분 작품 오늘 오다가 보니까 그 포스터가 길에도 옛날에는 저는 귀한 포스터는 길에 안 붙였는데 요즘은 길에 지나가다가 밟고 가도록 붙여놓는데 그만큼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요새는 태국에 가지고 빤수도 해 입고 다니니까 뭐 포스터 땅에 붙이는 건 여사겠지요. 김홍석님이 실작업을 30년을 했습니다. 30년. 바늘질은 김홍석이 작업할 때 보면 이 손에 골매 있죠, 골매. 시골에 얼마들 바늘질 할 때 바늘 손에 안 들어가고 골매를 끼고 그 바늘질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 아세요? 저는 불작업을 했어요. 저는 뭐 불작업을 하니까 성냥만 들고 뭐 휘발유나 성냥 들고 촛불 들면 편해요. 그리고 또 굉장히 빨리 돼요, 그림이 저는. 작품 하나 하는데 뭐 성냥가 하더라도 그래 오래 안 걸렸어. 근데 김홍석님의 그
실작업이라는 것은 참 작품 하나를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실 하나하나를 참 바늘로 가지고, 근데 김홍생 그림 작품을 보면 저절로 이래 이 경외감이 생겨요. 이거 어떻게 일일이 바늘짓을 했나. 그리고 실이라 하는 것이 여러분 어머니 실을 보면 어머니 생각을 해요. 저희들 뭐 요즘 다 옷 기생품 사입고 떨어지면 안 집어 입지만 옛날에는 옷도 어머니가 손수 바늘질 해가 만들었고 떨어지면 또 짓고 또 짓고 이래가 나중에 그게 요즘 그것도 유행될 정도로 온 옷이 바늘 실로 가지고 누이지는 정도로 해가 우리가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는 이 실을 보고 바늘질 한 거를 보면요, 팍 또 어머니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김홍생님의 실작업이 대단히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김홍생 실작업을 얻어 가면 남들이 그 속에서 뭘 느낍니까? 원초적인 모성애 같은 것을 느끼고, 나중에 우리 최 교수가 김홍생님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작품에 대해서는 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작업을 하는 그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작업을 뭐 경우에 따라서는요, 대작을 300고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는 일꾼을 데립니다. 같이 아주머니들 데리고 같이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래 그러면 또 가위로가 처음부터 끊어가지고 그걸 또 빳빳하게 서도록 다 또 물감칠해가 그러면 다 세워가지고 또 말리고 이랍니다. 그 작품 하나 하는데 그 드는 공이요,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30년을 했는데, 그래 그거 죽을 때도 그거 하다가 죽으세요. 그 여기 포스터에 나오는 그림은 거의 말기의 그림이에요. 김홍생님은 병원에 입원해가 있을 때도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기의 작업이 그렇게 좋아요. 제가 보더라도. 그 어떤 사람이 오늘 보니까 그 형님 오신다 그랬는데 안 오셨네요. 근데 김홍생님 위에 형님이 교장선생님이 계셨어요. 저희들하고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래 저하고 홍석이를 볼 때마다 너희 둘이 많어. 그림 같은 거 좀 그리라. 그림 같은 거. 너희 둘이 많어. 하나는 실르고 하나는 물 지르고 잘한다. 너 그거 하려고 여태까지 공부했나? 그 어떤 사람은 내보고 니도 대학 나왔나? 이랬더니 뭐 불 지르는 거 뭐 어떻게 대학 가서 공부했노? 그런데 그 작업을 홍석이가 30년을 해내는데 오늘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김홍석이 그림에요, 비구상에 제가 남들이 비구상에는 대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중에 김홍석이 그림에서 대상을 봤어요. 비구상도 대상이 있습니다. 그 제일 가까이서 자기를 보니까 김홍석이 비구상 속에 대상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제일 먼저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째서 왔나 이 말이에요. 작가들도 계시니까요. 한 구멍을 판다 이런 말이 있죠. 한 우물을 판다가 맞나? 한 구멍 가는 건 좀 전하게 들리네요. 그런데 하나의 일을 말입니다. 하나의 일을 한 30년 하면 도가 터집니다. 그게. 제가 그 어느 스님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중국에 뭐 재작년에 제가 그 절에 갔다가 보고 왔는데 그 빗자리 스님이라고 그 거라들 하는데 그 중국의 어느 두 형제가 이제 절에 중이 되기 위해서 갔답니다. 근데 동생은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고 이래가 이 불경도 잘 읽고 그 스님들 말도 잘 이해를 하고 이래가 아주 스님이 되는 과정을 잘 밟아가는데 형제는 사람은 막 도무지 중이 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도 읽지 못하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이 주지 스님한테 가가 주지스님 저는 안 되겠습니다. 내려갈랍니다. 저는 뭐 도저히 중이 될 그런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생은 여기 있더라도 저는 집에 가랍니다. 이랬더니 그 주지가 가지 마라. 네가 하는 일을,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줄 테니까 그것만 해라. 뭘 했나 하면 마당에 빗들에 낙엽이 떨어지면 빗자루로 설으라 그래.
이것만 써. 매일 아침에 설고, 낙엽이 떨어지면 또 설고, 이것만 하라요. 이 사람은 그거를 20년, 30년 마당만 치렀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똑똑한 동생보담도 이 마당만 치른 이 스님이 더 대성이 됐답니다. 마당만 치는데, 낙엽이 떨어지면 마당만 치는데,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럼 계절을 볼 수 있을 끼고, 낙엽이 떨어지고, 시르고 하는데, 그 무언의 그 속에서 이 사람이 도를 깨우치대요. 그래서 자기 동생보담도, 경을 막 읽은 동생보담도, 마당에 낙엽을 실은 이 형이 더 대성이 됐다. 이 이야기는 김홍석이가 풍경화도 안 그리고 인물화도 안 그리고 남들이 좋아하는 정물화도 장미꽃도 한 송이 안 그렸습니다. 평생을 실작업만 했습니다. 홍석이 실작업 전에 그림이 거의 없습니다. 뭐 처음에 대신에 와가지고 우리 혁에 돌아가지고 김홍석이는 혁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혁에서 컸고 또 김홍석이를 가면 혁이 바탕이고 그랬습니다. 혁이 이 화가를 만들었어요. 대승해놓은 화가들이 내 빼고 몇이 있어요. 우리 혁이 부산 화단에서 뭐 홍석이가 나오니까 혁도 이야기하는데 혁이 부산 화단의 위치라는 거는 김홍석이를 만들어낸 하나만 보더라도 알만 안 합니까? 김홍석님이 30년 동안에 그 실작업에서 저는 도가 터진 걸 봤어요. 그걸 도랑하고 비구상에도 대상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비구상이라고 해서 멀리하지 말고 자꾸 접하면 그 비구상 속에서 형체도 있고 구름도 있고 산도 있고 인간도 있고 철학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작가가 일생을 통해서 한 작업을 그렇게 하면 마당만 치러가 대성이 된 그 중처럼 어느 화가든지 빨리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삐볼려고 하지 말고 이왕 길에 화가가 되겠다고 나섰다면 죽게 하면 살기로 그림을 열심히 그리면 반드시 저는 작가로서 성공한다고 봅니다. 재주가 있는 사람일수록 나는 나중에 크게 성공 못한다고 봅니다. 그 재주의 관리가 자기를 드러내지를 못할 것 같아요. 재주가 없어도 그림이 어때 재주가 그립니까? 그림은 재주가 아니에요. 김홍석님 솔직한 이야기로 대상 못 했습니다. 그러나 김홍석님은 남들이 하는 대상이 아니고 비구상으로서 실력 가지고 남이 도저히 그리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깊은 작품 세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어서 작품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한 인간이 작품을 하나를 위해서 30년 동안 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여러분 중에 여기 작가가 계시면 김홍석님의 그런 작품 작가 태도를 한번 소중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저한테 오는 후배들 보고 저는 가끔 얘기를 합니다. 저 친구들 중에는 뭐 의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의사도요. 지금 우리 동기 중에 의사들은 아주 개업하는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아침 9시에 나와가지고 점심시간 1시간 빼고는 저녁 7시까지 여기 청진기를 꽂고 환자를 받습니다. 하루 몇 시간 근무입니까? 미제이들도 그래요. 목수는 미제이들도 하루 자금약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우리 화가들이 과연 그림을 하루 몇 시간 그립니까? 이 중에 작가들도 계시겠지요. 우리 하루 몇 시간 그립니까? 안 그려도 됩니다. 그림을 생각하는 시간이 몇 시간 됩니까? 근데 직업이 뭐고 이런 화가라 이랍니다. 과연 화가짓을 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항상 이거를 내가 물어요. 그래 제가 지금 뭐 퇴직해가지고 있지만도 저 작은 열심히 해요. 그리고 게으리 나다가도 난 우리 고등학교 동창회 이 동창 맹구에 내 옆에 직업란에 작가 화가 일어났더라고요. 나는 그런 화가로서 공인하고 있다고. 그럼 화가 같으면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만큼 노동을 안 하더라도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은 안 하고 화가로서
하루 4시간 이상 그림 그리는 사람 있습니까, 부산에? 나는 4시간 이상은 못 그립니다. 오전에 한 2시간, 오후에 2시간 그리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신에 누우면 매 그림이 눈에 보여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까지 또 내가 한 것 같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 누구든지 나중에 늙어서 내가 화가가 된 것을,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지금 후회 안 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때 잘 나갈 때는 내가 어디 가서 술 먹을 때 동창들 앞에 가가지고 내 술값 낼까 이러면 야 네가 무슨 술값 내라 저리 가라. 이 접장이 와 이러노 이래. 제가 술값 다 내서 나 맨날 거둬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술 먹으러 가면 김 교수 술값 내라. 와 니 안 내라. 너는 현역 아이가 현역. 네 현역입니다 여러분. 화갑니다. 나 외국 갈 때 신문 뭐라면 화가 이랬으면요 외국에 가면 세관놈들을 내고 존경스러운 얼굴을 보면서 내가 영어가 짜르겠다면 뭐 물을까 겁은 나지만도 무슨 그림 그리느냐 하면 그 정도는 내가 답을 하는데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냐고 여기 어떻게 오셨냐고 그 이상 물으면 나 곤란하니까 막 받아가지고 예, 다음에 강의한 최승원 선생님하고 같이 내가 파리를 프랑스를 한 바퀴 돌았어요. 참 영어 잘합니다. 불어 잘하고 영어 잘하고. 프랑스 사람들이 이 최 박사 만나면 뭐라 하냐 하면 니는 어째 프랑스 사람이 아닌데 프랑스 사람보다도 불어를 더 잘하노. 그 소리를 내가 가는 곳마다 들었어요. 근데 별로 출세는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귀한 보석이 있는 걸 몰라요. 땅속에 있어도 보석은 거기 있는데 땅만 비이지 보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까워요. 김홍 선생님이 평생을 이제 4대 출신입니다. 여러분, 부산사범대학이라고 유교가 끝나고 선생들이 없어가 군에 가서 많이 죽어가는데 선생들을 급조하기 위해서 만드는 학교가 국립부산사범대학입니다. 2년째입니다. 나중에 김홍석이 또 4년째 편입을 하고 나도 했습니다만도 거기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김홍석은 원래 4대 졸업 미술과에 들어오기 전에 부산사범 출신입니다. 6년째 부산사범. 그 수재들한테 못 들어갔습니다. 부산에서 특차가 부산사범입니다. 뭐 그 당시 얼마나 가난하기 때문에 공짜 공부시켜주고 나중에 선생 만들어 주니까 그 당시 부산사범이 제일 경쟁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집이 동네에 있기 때문에 그 시험 안 치고 다니면 저를 막 기업고 동네조합 가라 그래서 저는 동네조합으로 갔습니다만 그만큼 어려운 학교인데 김해암입니다. 김해가락입니다. 김해가락에 촌놈이 부산사범 6년째 시험에 걸리는 나이에요. 이게 뭐좀 좋은 거 아닙니까? 거기서 6년 동안 선생교육을 받았고 대학에서 2년 동안 또 선생교육을 받았어요. 또 이 사람이 평생 선생만 했지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선생을 하면 학생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어요. 와 그런 줄 압니까? 저기 수업 들어가면요 막 적당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뭐 지각 하나 있으면 그래 뭐 집에 뭐 일이 있었나 들어가 앉거라 이래 못해요. 너 이리 와. 왜 지각했어? 이유가 없어요. 지각했다는 사실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 막 혼을 내줍니다. 너 왜 지각했노? 이런 거 잘 안 물어요. 그만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너무 충실해요. 그 시험 감독을 대학에 있을 때 시험 감독이 오면 특히 그 통신대학 아들요 학교 선생하다가 들어오는 사람 사회생활을 하다가 나이 40, 50 되는 사람이 통신대학 돌아가지고 수업하는데 뭐 원래 들어갑니까? 시험은 쳐야 돼요. 통신대학 그거 참 어렵습니다. 졸업하기에. 그러면 출제는 서울서 해가 보내주거든요. 이 강연만 알면 아예 못 씁니다. 그 또 이 머리가 나쁘면 이 답을 못 찾아요. 책을 놔놓고도. 그러니까 뭐 딱 들어오면 막 책만 디비고 뭐 안 보면 못 써요. 내가 감독 들어가도 내가 또 정답을 못 써요. 그런데 막 그거를 못 봐요. 홍석이.
감독, 내 감독이다, 이 말이야. 너는 시험치러 왔느니, 뭐, 간닝부가 뭐고, 그 용사할 줄 몰라. 막 싸워요. 교수님 심합니다. 뭐 심하면 내가 감독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김홍수 선생님이 그럼 인정이 없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 시간에 나와서 다른 데서 김홍수 선생님하고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이거 이번에 졸업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김홍수가 다른 교수들 찾아가가지고 그 점수 좀 올려줘라. 점수 좀 올려. 이렇게 할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이율배반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여기에 당차라고 선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김홍생의 인생관이에요. 어째 그래 됐나, 이러면. 사범학교 6년에 사범교육이 그렇게 엄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락에 자기 집안의 가정교육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대학에서 2년 동안 또 교육생활, 교직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엄격이 그 실작업이라 하는데도 그렇게 집착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연결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활동으로 보면요, 우리 부산에 여러분들도 회원도 계시겠지만도 이 강복 이후에, 해방 이후에 부산 미술을 회원들이 되어가지고 부산미술교육연구회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경호 선생님이 총무를 오랫동안 맡아가지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실기들 하면 사정만 했는데, 김홍수 선생님이 총무를 하고부터 만들기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다양하게 그림이나 조형하는 아이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마지막으로, 좀 지루한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마지막으로, 미협 이사장 할 때 김홍수 선생님 업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서울에 대한민국 미술협회 이사장을 뽑을 때 전국의 미술협회 회원들이 가서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대한민국 미술협회 이사장이 바로 부산 서울 미술협회 이사장이 대한민국 미술협회 이사장이었어요. 대한민국 미술협회 이사장을 뽑을 때 서울 회원들만까지 뽑았어요. 그 모순 아닙니까? 대한민국 미술협회 이사장을 왜 서울 사람들이 적응 못 뽑나, 이거를 바르게 이어서 서울은 서울지혜다, 부산은 부산지혜다, 대한민국 미술협회는 전 대한민국 화가들이 뽑아야 된다, 이거를 줄기차게 노력했어요. 저도 이사장 할 때 그거 한번 건드리 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제가 뭐 여러분 이름 대면 유명한 분이 그때 이제 서울의 대한민국 이사장 하고 저는 부산에 이사장 같이 술 먹다가 내가 그걸 한번 끄집어내었더니 이 사람 성을 빨아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따졌지. 서울 사람이 뭐야? 이랬더니 억울하거든 서울 와서 살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했노? 이래. 둘이서 막 큰일 날 뻔했어. 싸움은 내가 좀 이기거든. 그 옆에 사람들 말리는 바람이 뭐가. 그런 일을, 물론 김홍석이가 이사장 할 때 그게 달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에 그게 달성이 되었습니다만도 그 일이 달성되도록 시작한 사람과 달성되도록 만드는 사람은 김홍석입니다. 올해 제가 한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 김홍석이 여러분들이 못 봤던 것, 여러분이 못 느꼈던 일면이 조금이라도 있었고, 또 오늘 김홍석이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저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됐다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우리만 있으니까 뭐 있든 질문해. 질문 제가 예. 이렇게 쉬어가는 코너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수용 절차는 모르지만 전 대신중학교 제자입니다. 예. 김홍석 선생님과 예. 선생님이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별명을 모를 겁니다. 예. 선생님 말에 김홍석 선생님 별명 아십니까? 뭡니까? 그리고 말이야 1965년도 4월 초파일 날 그때는 시제하였습니다. 선생님 미술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그림을 하나 멋지 그려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이 질문하니까 너희들은 대학교 졸업하고 27세 때부터 이렇게 사용을 하라고 이렇게 질문한 거 선생님 기억 못 하시죠? 네. 그래서 그 그림부터 제가 먼저 그리겠습니다. 예. 제가 전문은 아닙니다만. 예.
요런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쌤이 이렇게 그때 구상인가 비구상이 없는 거. 네.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좀 야리꾸리한 그림이라서 이 질문을 넣으니까 네. 너희들은 이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27세부터 아마 시작하는 게 좋을 거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깔깔 웃었는데 이 남녀의 교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기억나십니까? 나는 사월 그런, 초파일입니다. 저보고는 그런 말 안 했는데, 그게 남녀가 교합하는 그림을 그쪽이 좀,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그게 좀 발달이 된 건 빨리. 김동건 선생님이 이게 그림을 그려주셨고, 이게 두 분의 별명을 제가 하나 적겠습니다. 저 분 별명은 뭐예요? 김홍석 선생님, 양아치. 나는 김종문 선생님, 코보. 그거예요. 뭐. 질문 김홍 선생님에 대해서 예. 저는 같이 선생님 같이 작품하고 오래 같이 했었고 그래서 가까이서 김홍 선생님 이야기도 많이 접하고 또 본 그런 느낌들의 간단한 일상적인 질문도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한번 우리가 또 만약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 서로 공감하는 그런 내용을 앞에 왔어요. 선생님이 또 사실 작가들이 작업에 너무 민감하고 거기에 빠지다 보면은 사생활에 좀 이렇게 등한시되는 수도 있고, 제가 지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 제가 주공에 살 때 김홍선이 주공에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집에 한번 놀러 갔었는데 사모님도 안 계시고 애기들 셋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하고 사생활하고 이렇게 양립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흔히 주변에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만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의아심도 많이 들었고, 또 결국 돌아가실 때도 스님 좀 씁쓸하게 이렇게 돌아가신 걸 아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과연 작가들이 이걸 헤어나간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누구든지 어떻게 헤어나가야 된다는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스님께서 보신 그런 입장에서 좀 아쉬운 점이 안 계셨는가 하는 게 잠시. 아이고. 오늘 여러분들 다 좋게 해석을 하면 다 좋게 보이고 나쁘게 해석을 하면 다 나쁘게 보입니다. 김홍 선생님은 그림 작품 빼놓고는 실패작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도 무너졌고 또 아들 딸도 놓기는 지가 낳아놓고 제대로 키우지도 안 하고 지금은 다 훌륭하게 커가 있습니다만도 어째 보면 한 가장으로서는 실패한 가장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김홍석이가 만약에 작가로서 저렇게 성공하지 않았다면 김홍석이는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조금 전에 그 질문이 가정과 작가 생활을 양립할 수 없느냐 이런데 저는 양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작가가 양쪽을 다 잘하라 이거보다도 그 작가를 정말로 좋은 작가가 가정을 생각 안 하더라도 내조하는 사람이 부인이 그 작가가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면 작가가 작가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옆에 부인이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잘 되면 둘이가 잘 되는 거예요. 저는 부인하고 남자 부부 관계는 따로 안 봅니다. 나는 같이 봅니다. 몸만 다르게 해가 있다 보지. 원래는 하나였는데 떨어지가 크고 서로 모르게 있다가 다시 만났다 이래 보고 남편이 화가가 돼가지고 그림만 그리다가 가정을 소홀히 하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부인이 그거를 아시고 잘 도와주시면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김홍 선생님은 사모님이 잘 보낸 게 아닙니다. 사모님하고 헤어진 것도 사모님이 잘 보낸 게 아닙니다. 이 사회가 잘 보낸 거예요. 주변이 잘 보내가지고 둘이 갖다 불행해졌습니다만 두 분 다 자꾸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김홍석이 잘못도 아니고 부인 잘못도 아닙니다. 이 사회가 이 주변이 그 둘이를 그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것 뿐입니다. 답이 되나 모르겠습니다만도 지금 저에게 질문을 한 우리 이성계 화백도 어째 보면 남편 구실을 못하는 것 같은데 참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그림도 잘 그리고 있고 뭐 자기 자랑하는 것 같이 돼버렸는데 양립할 수 있습니다. 양립할 수 있습니다. 또 사범대에서 교수님 같이 공부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든 미술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전공이 미술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작품하는데 그게 밑받침이 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범대에서 누구한테 어떻게 배우셨는지 좀 알려주시면. 예. 저는 얼마 전에 저 가까운 사람이 자기 아들 진학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일이 있어요. 그 어느 대학을 보내는 게 좋으냐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에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라는 것은 지가 하는 게지, 교수라는 것은 그 안내도 하고 방향만 주는 게지, 공부는 자기 스스로 하니까 어느 대학이 좋고 어느 대학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니겠죠. 저는 그런 답을 한 일이 있습니다. 금방 질문이 저희들이 사대 다닐 때 누구한테 배웠느냐, 아마 질문은 어떤 선생이기 때문에 비구상을 하는 작가들이 그래 많이 나오고 있느냐 이런 질문 같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만 또 구상하는 쪽에도 유명한 작가가 우리 동의 쪽에 있어요. 여러분 김인환 선생도 저의 동기입니다. 윤종철 선생도 저 동기고 또 궁디만 그리는 강선보 교장도 저 동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2년째 부산 사범대학을 나온 것을 자랑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도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김영교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나중에 그 숙대에 가가지고 학장까지 미술대학 학장까지 하신 분인데 김영교 선생님은 대구 사람입니다. 대구에서 명문집 아들이고 일본의 태평양 미술학교를 나온 법통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었어요.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림에 대한 기본도 확실히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배운 것이 저 전부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작가로서 성공을 했다면 그 김명교 선생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하신 분 김명교 선생님 아실랑가? 참 좋은 분이에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분이 별로 자기를 이렇게 내세울 줄 몰라요. 그 사람이 실력이라 말하면 대단한데 능력하고 사회생활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날리지 못했고 그렇지만 훌륭한 옛날에 제가 동네조합 6년째 때 동네조합에서도 제가 처음 그분한테 그림을 배웠고 또 그분이 나중에 부산고등학교가 처음 고등학교 되었을 때 부산고등학교 와서 여러분 잘 아는 김대륜이니 김수석이니 그 사람 밑에서 성장한 분들이 대단히 훌륭한 작가고 교사입니다. 김영교라고요. 또 질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음에 김홍석에 대해서 논문 같은 거를 쓴다든지 할 때 필요하면 저한테 오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후. 마지막에 질문을 드린 분은 8월 11일 날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김홍 선생님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실 강은하였습니다. 그날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랐고, 지금 이제 또 김홍 선생의 회화 이해를 갖다가 돕기 위해서 오늘 서울에서 또 내려오신 최송 박사는 홍익대학교 교국가를 나와가지고 프랑스에 가서 또 조형예술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부산 시립미술관에 학예 연구관으로 있다가
또 경남 도립미술관을 창설하러 가셔가지고 초대 관장을 지내시다가 지금 서울에서 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특별히 김홍숙 선생님의 그 조카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김홍숙 선생님 조카입니다. 그 큰 형님의 딸이고 하고 또 그 부산시립미술관에 있을 때 김홍숙 선생님의 그 작품들을 그 유적돌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몽땅 그 포품 몇 점만 기념으로 갖고 있도록 나누고 다 시립미술관에 기증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립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작품의 한 5분의 1이 김홍숙 선생님의 작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홍숙 선생님 작품은 부산시립미술관에 가면 볼 수 있다. 사실 그 부산의 미술인들의 작품을 부산의 시립미술관에 가서 볼 수 있도록 돼야지 이 정상적인 그 시립미술관이죠. 국립미술관이 아니고 시립미술관이라는 것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유일하게 김홍숙 선생님의 작품만 지금 부산시립미술관에 가면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김종은 관장님이 초대 관장으로서 같이 학예관으로서 근무를 하실 적에 그렇게 김홍숙 선생님을 작품을 다 관리를 이렇게 잘 하시도록 되고 또 이번에 지금 저 위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작품들 중에 그 두 점이 최승 관장이 이제 유적을 가지고 있던 작품을 이번에 부산에 지금 이 김홍숙 선생님 추모비를 지금 세우고 있는 이 서구에 그 전시장 주변 이 일대를 전부 앞으로 부산 미술인 추모 공원을 좀 해가지고 작년에 김홍숙 선생님의 그 비가 1호로 섰습니다. 이번에 또 신창호 하고 2호로 섰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미술인들의 그 기록을 갖다가 서구에서 앞으로 담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력을 하려고 봅니다. 거기에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출품한 작품 두 점을 그 행사를 마칠 때 기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런 뜻깊은 일도 하면서 오늘 이 강의까지 맡아주셔가지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생각이 그 많은 그 비전문가분, 일반인 분들하고 학생들, 특히 고등학생들이 많이 올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서 어떻게 쉽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몇 개는 다 미술 영역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좀 편해졌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김종근 선생님께서도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은 두 분이 사실상 제게는 가족 같은 그런 분이죠. 제가 느끼기에 지금까지. 또 제 소개를 방금 해주신 박은주 선생님도 저하고 이제 선후배 관계에다가 또 두 분 선생님의 제자분 이래서 또 그런 관계가 있었고요. 또 오늘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들도 사실 저는 한 가족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오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아주 반갑고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다 보면 좀 산만한 이야기가 될까 그게 조금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예, 이제 제가 이제 김홍숙 선생님하고 나눈 시간은 90년, 89년 뭐 그때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의 마지막 순간이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 김홍숙 선생님은 주로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고 그 외에는 거의 저와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특별한 강의 활동 외에는 주로
교육대학 연구실에 가서 같이 지내면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보다도 어쩌면은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더 많은 부분을 제가 모르는 부분을 알고 계실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김홍석 선생님의 그 작품의 새로운 접근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것은 제가 겪어본 그 몇 년 사이에서 제 생각에, 기억에 남아있던 것과 그 다음에 최근에 이 강연회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정리가 된 것,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김홍석 선생님에 대해서 그 평을 했습니다. 물론 그 평은 김홍석 개인에 대한 평도 되지만은 또는 더 넓게 보면은 한국의 그 현대 미술계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그 중에서도 특히 70년대를 풍미했던 그 모노크롬 쪽 그 회화를 중심으로 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일 선생님, 뭐 오광 선생님, 뭐 김보경 선생님, 뭐 또 오경식 선생님, 강수영 선생님 여러분들이 그 다들 이렇게 했는데 그를 처음에 그 90년대 초에 제가 그 글을 봤을 때는 대동소이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서 어떤 아주 그 행간에 뭔가 차이가 있고 또 모호한 부분으로 남겨진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저 역시도 이 그 무표정하게도 보이는 어떤 이런 그림에서 어떤 감성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또 심심하다 또는 감정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그 양극단의 감정을 느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어디서 올 것인가, 어디서 오는가. 특히 아까 김정우 선생님 말씀 중에도 그 형님이 김홍 선생님 형님이 그 김정우 선생님과 그 김홍 선생님 그 둘을 보고 동생이죠. 둘을 보고 뭐 너희는 그림 같은 그림을 그려라 하는 이야기가 사실 일반인들이 이런 그림 봤을 때는 이게 뭐냐고 이러고 나라도 하겠다 이런단 말이죠. 근데 두 분은 그래도 좀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남다른 성냥불을 그어댄 표정이라든지 다 다르고 또 실을 뜯어낸 그런 기술이 있지만은 좀 모노크롬의 다른 좀 심한 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산 시립미술관에 있을 때도 작품 때문에 왈가왈부 논란이 일어났을 때 검찰 쪽에서 조사한 사람이 기억자로 된 거 그림도 아닌 거 그런 게 미술관에 들어갔다 난리 쳤대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무슨 그림을 보고 그 사람이 그렇게 조사관이 표현했는가 봤더니 그 이우환 선생님 넓은 붓으로 기억자 보통 이렇게 한 걸 보고 그 그림도 아니라 이랬단 말이죠. 근데 사실상 그 미술 시장에서 대단한 가격에 거래가 되는 그림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일반인들 볼 때는 에라이 나도 하는 거 저런 거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작가분들이 전시장에서 이제 그런 일반인들 또는 학생들이 비구상 회화를 보면서 무슨 의미로 그렸는가를 물을 때 참 이거를 참 어떻게 대답해 주지 난감하기도 하고 막 보이는 대로 말하 이런 대답이 흔하지만은 사실상 그렇게 말해놓고도 좀 마음이 좀 찜찜하다 말이죠. 시원하게 뭘 해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그럼 과연 어디서부터 자꾸 오고 앞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런 것이죠. 혼동이. 미술대학에 가기 전에는 열심히 그린단 말이죠. 그 석고대 이상을 합니다. 입시 그 학원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밤새워서 열심히 그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 언젠가는 훌륭한 화가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노크롬 회화를 하시는 그 심심한 화면을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반드시 주리양을 있는 것처럼 그려내고 아그리파를 있는 것처럼 그려내야지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볼 땐 그렇단 말이죠. 야, 그렇게 열심히 노트 대상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해가지고 하는. 저도 또 대학교 때 똑같은 과정을 그 힘든 걸 겪은 게 뭐냐면 그 조속과를 나왔는데도 같은 겁니다. 1학년 때 가니까 이제 두상을 그렇게 열심히 시켰어요. 그래서 열심히 뭐 10개, 20개 이제 두상을 만들어 뽑아내요. 그 이제 2학기가 되니까는 약간 이제 흉상이라고 이제 범위가 넓어지고, 그 다음에 토르소, 그 다음에 이제 학년이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면서 점점 이제 반신상이라든가 전신상. 그래서 열심히 만든다. 그래서 한 학기가 끝나면 복도에 그 인체를 뽑아낸 그 조각들이 복도에 어디 둘 데 없으니까 복도에 막 갖다 두니까 완전히 미술작 복도가 무슨 목욕탕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학교마다 다 그 난리를 치고 이러거든요. 근데 나중에 4학년 때 되면요, 자유제작이라고 뭐 마음대로 해보라 그러면 뭐 네모 방뜨한 것도 만들고 이런데, 그때 이제 갈등이 도대체 이게 뭘 가지고 좋은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고 아니라고 퇴짜를 받느냐. 반드시 그 인체를 훌륭하게 뽑아내고 눈동자 살아있는 것처럼 진흙으로 막 만들고 하는 그걸 노력했는데, 갑자기 또 오다가 큐브를 만들어내고 그걸 잘했다고 재미있어 개소해봐 하니까 이거 뭐 30년 40년을 그러면 큐브만 만들어야 되는가 막 이런 생각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그 자유제작 하라 그러면 팜플렛 뒤져가지고 뭐 그럴싸한 눈에 들어온 작품을 흉내도 내보기도 하고, 또 지도해준 교수님 비슷하게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아이들도 생기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아까 그 아주 구수한 김정호 선생님이 이제 한 작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들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중섭 선생이나 뭐 박고석, 김환기, 장옥진, 청경자 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인간성,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이중섭 선생님 가족에 대해서 애타게 그리워하고 힘들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그림이 그분들 그림에는 나타나 있단 말이죠. 가족애를 그린 게 있지 않습니까? 가족 군상도 있고, 또 이용로 선생이 그 민족을 생각하고 이러면서 또 그 사람들 그림을 막 만들어내기도 하고 말이죠. 또 그 외에도 뭐 많습니다. 김학의 선생님이 이조백자를 등장시켰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 김홍석 선생님을 그림을 전혀 모르는 일반인이 아까처럼 김홍석 선생님의 그 인간성, 친구들하고의 관계 이런 걸 했을 때는 당연히 그런 이야기들이 김홍석 선생님 작품을 보면 전해지거나 읽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때 막상 그 실 풀어놓은 무엇을 읽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페이지 글을 일단 이번 강연을 위해서 인쇄를 하기 위해서 넘긴 다음에 또 그 글을 또 미흡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지금 생각한 것은, 이것은 그 그림이 갖는 그 문학적인 요소,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문학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시도한 우리 그 작가들의 노력, 그리고 그것이 서구 쪽하고 우리하고 어디가 다르고 어디서 혼동을 지금 하고 있는가를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그 일반인들한테 설명하기에는 참 어렵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림을 하시는 전문가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랭 로브 그리에라는 이 비평 시나리오 작가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일은 많습니다. 이 알랭 로브 그리에가 이제 소설 시대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대 미술의 기능을 반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저는 막연히 미술과 문학, 미술과 음악 쪽은 글을 읽어봤지만은 아직까지 그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고 그 키워드를 제공하고 하는 경험은 없었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요 짧은 박용숙 선생님이 짧게 설명을 해주신 이 글에서는 좀
생각이 정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를 합니다. 미술이 문학이나 연극보다는 덜 설명적인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미술은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소설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이전에 이것은 안티로망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까지 그 문학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많은 것을 설명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대상에 합리성을 부여해 온 것이죠. 그러니까 문학 작품에서는 모든 것에서 합리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이지 못한 모든 주어진 것을 합리적으로 체계화시켜 나간다는 것은 분명히 인위적인 행위의 소산이고 주관적일 때 이렇게 이룩된 모델이 근대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근대 문명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도시 문명이라고 한정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합리적인 시각은 도시와 관련되어 있고 문학도 도시에 관련된 예술 양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인에게 부여된 특전이라면은 자연을 등지고 살 수가 있는 일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 이전의 삶에서는 자연적인 리듬이라든지 자연의 그 질서가 중심이 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도시 생활에서는 그것으로부터 독립되어 나갔다는 것이죠, 우리 생활이. 그리고 그 배경에는 그것을 구축하는 데 문학이 이제 기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경시대 사람들처럼 어김없이 자연 법칙과 인간의 행위를 일치시키며 사는 일은 이제 도시인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졌다. 그리고 해가 뜰 때 일어나고 해가 질 때 취침해야 되는 것이 좋거나 또는 봄이 올 때 반드시 곡식 심는 일을 연결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순서라든지 수량이라든지 하는 그 개념이 농경시대 때와는 도시생활은 전혀 다르게 됩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그런 도시 생활이 이제 피폐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자연은 우리의 생활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구성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이제 거꾸로 단순히 도시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자양분을 공급하는 대상이 되어버리고 생활의 모든 자료를 제공해주는 여기는 노예적 존재 그랬는데 노예적 존재보다는 부수적인 존재, 이렇게 소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의 관점에서 로랑 바르트라는 사람은 이 문학을 유해한 권력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다거든요. 왜냐하면 문학은 그러한 도시인의 방자한 허영심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시인의 방자한 욕망이 심화되면 자연은 날로 파괴되고 자연과는 도리어 도시인의 불안과 도시 문명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고, 그래서 문학이 더 이상의 도시의 허영심을 부처해 줄 수는 없는 일이고 이제 소설의 시대가 끝났다고 로브 그레이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문학이 비합리적인 것을 대상화시킬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문학은 문자라는 것을 수단, 매체로 삼고 있는데 그 문자라는 것은 가장 합리적인 것의 소산이거든요. 근데 그 비합리적인 것을 이 합리적인 사고로 읽어낼 수 있는 데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설명적인 미술이 문학보다는 훨씬 더 이런 정신적인 징후를 드러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드러내는데 이제 차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김정은 선생님 작품이나 김홍석 선생님 작품도
있는 그대로를 드러낸다는데 그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서구 작가들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서구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그 뭐 모노크롬의 미니멀리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제 용어에 지칭이 있지만은 그 슈퍼스라고 해가지고 그 캔버스 자체를 드러내는 거기는 액자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바로 이제 그 기존의 그림에서 이제 원근법이라든지 색채의 아름다움이라든지 그런 걸 다 배제하지 않습니까? 그 보면은 정말 주관적인 어떤 감성이라든지 개인의 그건 다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대주의 회화를 했던 그 그림들을 보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얀 바탕에 까만 네모 단순히 뭐 그런 것이란 말이죠. 거기는 전혀 그 사람의 감성적인 것이라는 게 없어요. 일부러 그걸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우리의 그 혼동은 어디서 오냐면 김홍석 선생님 자신도 그 그림을 그 설명할 때 어머님의 바느질이라고 하는 아주 애틋하고 어떤 정적인 것을 갖다가 강조를 하셨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분은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어디서 끌어온 것은 아니고 실제로 출발하는 계기가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심상을 어떤 거기에 담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서구적인 그 이론으로서 쭉 보면은 바로 오히려 감성적인 면을 빼버리면서 다가가야 되는 것인데 김옥석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의 작가들은 그런 감성적인 면이 오히려 그게 됐어요. 실렸단 말이죠. 거기다 박서보 선생님 그림도 마찬가지로 그분 보면은 그 물이 떨어진 폭포수 밑에서 결과부자를 하고 머리에 물을 막 맞으면서 그 선을 하는 모습 같은 게 등장했을 때는 난 참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아, 이런 그림은 이렇게 가는 것인가? 근데 서구인 누구도 그런 식으로 접근은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그 동양적인 선적 세계라든지 그 명상적인 세계를 갖다가 이야기했던 분들은 이런 모노크롬 쪽으로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앵포르메르라고 해서 이성적인 틀에 의해서 양식을 강조했던 그런 그림을 반대해서 오히려 즉흥적이고 우연적이고 하는 그것을 감정을 분출하는 쪽으로 가져오거든요. 근데 우리 쪽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현대 미술에서 그 국제 모델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구 쪽에서 나온 어떤 이론을 갖다가 일부 차용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쪽의 정서는 또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가지고 일부 어떤 분들은 한국의 그 자연적인 침상이 이제 이렇게 승화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계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아주 유치한 발상이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계시고 이렇게 했답니다, 과거에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시각 자체를 고유한 우리 그림의 우리 그림이 나타날 수 있던 근거로 이제는 우리가 고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열의 작가분들 보면은 박서보 선생님도 계시지만 윤형근 선생님, 권영우 선생님, 정상화, 김기린 이런 분들 그 위에도 많지 않습니까? 최명령, 하정현 이렇게 많은데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거의 다가 그런 감성적인 측면에서의 그 접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방치해둔 상태로 단순히 서구의 미니멀리즘 이야기를 그대로 여기에 적용하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그 모호함을 증폭시키는 것일 뿐이고, 오히려 아까의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호롱불 밑에서 어머니가 바느질 하던 그 기억, 그리고 자신이 그 실밥을 끊어내고 엮고 하는 그런 작업을 매치시키는 것은 단순히 그 한국적인 정서보다는 물론 개인적인 체험이 되죠. 본인이 어렸을 때 호롱불 밑에서 어머니의 어떤 기억이 깊게 각인됐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보다도 인간 보편적인 어떤 정서 이렇게 크게 보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의 우리의 한국의 모노크롬이라는 것은 더욱더 명상적이고 감성적이고 서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들이 일본의 모노화하고도 상당히 흡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세계와 우리와의 구분도 굉장히 불분명해요 지금. 그리고 일본에는 또 구타이 그룹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모노화 쪽의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 쪽에 지금 그거를 서는 바로 그러한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근거를 두고 하면은 서구 쪽의 작가들하고도 구분이 되고 보다 더 뚜렷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법론적으로는 그림에서 문학성이라는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것은 저도 서구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브 그리에가 말한 미술은 끝났다. 그리고 로랑 바흐트도 들어오고 소시르도 들어오고 하는 그 미학자들의 이야기가 왔는데 우리가 가끔씩 힘들어지는 것은 이렇습니다. 서구의 이론을 갖고 왔는데 그것이 타이밍이 그쪽하고 우리하고 좀 다르고 지금 뭐냐면 그쪽이 산업화를 다 끝내고 탈산업화 과정 들어갈 때 우리는 그때 산업화를 막 하고 있을 때란 말이죠. 근데 미술에서는 약간 지나간 이미 서구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창이 들어왔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 그것은 최근에도 나타났습니다. 85년에 제가 대학에서 파리 파리대학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한 학기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 대학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는 주제로 삼았다는 것은 이미 정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한참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대학에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89년이 되면은 그 안동대 서성록 교수가 하와이대 갔다가 들어오면서 그 책을 내고 곧바로 김보경 선생님이 자리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강조하면서 90년 초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을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막 분위기가 막 잡혀지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 것이 바로 이러한 시간차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좀 더 그 판을 좀 정확하게 읽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과 함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습성에서 그 근거를 자신 있게 드러내고 우리 방식의 문제를 그대로 끌고 가야지 그것을 자꾸 서구적 이론에 의해 가지고 다듬으려고 하면은 좀 더 모호해지는 게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로운 접근이라는 것은 하나의 제안으로서 제시로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고 저도 또 이 시간 이후에 다시 문학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전달력 있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8월 11일 날 김은진 선생하고 강은하 선생이 전문인들, 미술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같이 노력을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좋은 어떤 그 연구물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술인 아닌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런 분들도 실제 김홍진 작품을 보고 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데 있으면 좀 질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김홍진 작품에 대해서 질문도 한번 해야 되겠죠. 질문하면 내가 학년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6학년이 올라가니까 질문을 자꾸 해야지 학년이 올라가니까. 너무 질문 듣고 학년이 따로 올라가야지. 질문만 해도 질문. 똑같이 질문했다가 이걸 얘기했구나. 정상분이 질문할 거 없고. 근데 여기 제가 질문 나오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한국 미니멀리즘에서 정리를 해서 인터넷에 올린 글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분도 전문가입니다. 전문 비평가인데 여기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개 모노크롬 화가들은 그러니까 한국 상황입니다. 그리는 행위와 평면과의 관계, 표면의 변화 과정 등에 주목하면서 화면이 무표정하고 비활성적이고 무생명이고 중성이고 무질서를 추구했다. 이렇게 본 시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다르게 본단 말이죠.
거기 분명히 손길이 있고 촉감이 있고 그 사람의 체취가 있는 걸 저는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서구의 미니멀리즘 이론을 벗어나서는 논리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소하려면은 우리가 솔직하게 어머니 바느질, 그러면 어머니 바느질이라는 걸 가지고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김홍수 선생이 92년에 그 스위스 로잔느에서 이제 그 출품 되고 이랬을 때 참 기뻤는데, 그때도 스위스 쪽에 제가 그 불어로 번역해서 이제 그걸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 어머님의 바느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삶과 죽음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시도들, 그리고 진솔한 어떤 작가의 그 기억과 체험이 정리가 되면 우리 한국 미술이 훨씬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강하신 것도 정말 조금 전에 그 한국 미술 사실 관점에서 또 한번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또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하는 거라고 양해해 주시고요. 방금 이제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신 그 어머니의 바느질이라는 그 부분이 혹시 지금 발표하시는 그 주제에 있어서 그 김홍세 비아의 새로운 접근에서 나온 말씀이신지 아니면 이미 하셨던 제가 잘 몰라서 예. 그 작가 자신이 그렇게 그 설명을 했죠. 본인이 여러 군데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게 이미 지금 이제 새롭게 보시는,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부분에 김홍석에 대해서 지금 발표자가 보시는 새로운 접근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만약에 우리가 어머님의 바느질, 호롱불 이렇게 시작이 됐다면 그것이 문학적인 그림이 된다 그러면 호롱불 밑에서 어머니가 바느질 하시는 모습을 그리면 되죠. 그럼 누구나 그 그림 보면서 비슷한 공감을 갖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김홍수 선생님은 그게 아니고 그 바느질 자체를 했고, 그것도 뭔가 형상을 나타낸 건 아니고 그냥 행위라는 것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이 되도록 유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물질성이 나오고. 그런데 새로운 접근이라는 것은 그것을 문학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문학이 그 도시 생활이라는 것을 갖고 근대 문명을 일으켰는데, 그 이후에 많은 서구 작가들이 그 이성 세계를 뛰쳐나오고 무의식 세계에 관심을 갖고 또 끝없이 앞에 있던 기존의 질서를 거부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이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틀에도 우리가 너무 묶여버리면은 그 이론에 묶이면은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인적인 체험 그리고 보편적인 정서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적인 그 모노크로미스트들의 특성이라는 것이 강조될 것이다. 이제 그런 같은 측면에서 접근해보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